최근 종영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는 학폭을 당한 주인공이 학폭 가해자들에게 사이다 복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글로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춘추전국 시대에도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이런 사이다 복수를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오자서이며 그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그는 고사성어 제조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고사성어를 만들어냈는데요. 그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오자서와 직접적으로 유래한 고사성어만 해도 동병상련, 굴묘편시, 일모도원, 부관참시, 도행역시, 신복지왕까지 6개이고 연관되진 않았어도 자신이 영향을 미친 와신상담과 5월동주까지 하면 무려 8개나 되는 고사를 만들어낸 엄청난 인물이죠. 오늘은 춘추전국 시대의 가장 유명한 명장 중 한 명이자 복수의 화신, 오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오은으로 흔히 알려진 자서는 바로 그의 자였죠.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초나라의 명문가인 오씨 집안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오자서의 아버지는 오사라는 인물로 태자의 스승이자 보좌를 하던 태부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죠. 어질다고 촉망받던 초평왕도 재위기간이 길어지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간신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으며 그러자 점점 국정에도 관심이 떨어져 나몰라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초나라 내부는 왕족과 신하들의 비리와 부정축제 등으로 썩어들어가고 있었는데 초나라의 국력이 약해지는 만큼 주변 국가인 오나라와 월나라는 국경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죠. 그러자 초나라 내부에서는 진나라와 동맹을 맺어 오와 월나라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그렇게 초나라의 태자 건과 진나라의 공주 맹영을 결혼시켜 이 동맹을 성사시키는 걸로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그렇게 진나라의 공주 맹영이 초나라로 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맹영이 워낙 미인이던 탓에 평왕이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것이었죠. 그러자 왕의 측근이자 간신이던 비무기의 말에 평왕은 맹영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으며 태자 건에게는 맹영을 따라온 시녀 중 한 명을 공주라 속여 혼인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무기는 훗날 태자가 왕위에 오른다면 제일 먼저 자신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태자와 그의 후견인이던 오씨 집안을 제거해야겠다 생각했죠. 이에 비무기는 허구한 날 평왕을 찾아가 태자와 오씨 집안을 모함했는데 결국 평왕은 비무기의 모함에 넘어가 오사는 감옥에 가두고 태자는 죽이라는 명을 내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모를 눈치챘던 태자 건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정나라로 도망을 쳤고 오사의 아들 오상과 오자서도 얼른 몸을 숨기게 되었죠. 그런데 비무기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 두 아들이 직접 찾아오면 아버지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오자서는 형에게 이대로 간다면 분명히 셋 다 죽을 것이라며 일단 피신한 뒤 훗날 복수를 하자고 했지만 형인 오상은 아버지가 붙잡혀 있는데 둘 중 아무도 안 간다면 불효로 남을 것이고 둘 다 가면 이 치욕을 씻을 수 없으니 나는 아버지에게 갈 테니 너에게는 복수를 맡긴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렇게 아버지를 찾아간 오상은 아버지 오사와 함께 처형되고 말았죠. 그러자 오자서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와 형의 복수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오사는 처형되기 직전 평왕과 비무기를 향해 오자서가 살아 도망쳤으니 초나라는 앞으로 큰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오자서가 문무를 겸비하고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 것을 알고 있었던 평왕은 분명 오자서는 도망치고 끝낼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해 얼른 자객을 풀어 그를 뒤쫓아 죽여버리라 명했죠. 하지만 오자서는 자객들을 죄다 떨쳐내고 정나라에 도착했고 거기서 먼저 탈출했던 태자를 만나 그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정나라에서는 그들을 환대해 주었는데 복수에 눈이 먼 태자는 정나라의 왕위를 빼앗은 뒤에 초나라를 공격해 왕위를 되찾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에 오자서는 결사반대를 외쳤지만 태자는 이를 묵살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계획은 들통나게 되었고 정공은 격분해 태자와 그의 아내를 잡아 처형시켜버렸죠. 다행히 오자서는 태자의 아들 승을 데리고 도망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초나라뿐만 아니라 정나라까지 자객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워낙 급하게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돈이나 귀중품 등도 전혀 챙기지 못했고 심지어 자객에 항상 쫓기다 보니 그들은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갈 데도 없었던 그들은 고심 끝에 당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던 오나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오나라로 가려면 초나라를 가로질러 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체포되어 처형당할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나라로 들어갈 때는 친구였던 심포서가 눈 감아준 덕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 수중엔 돈 한 푼 없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짐승을 잡아먹기도 했고 어쩔 때는 국어를 해 목숨을 연명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오나라까지 도착할 수 있었죠. 다행히 오자서의 명성은 오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터라 환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자서는 일단 몸을 사리기 위해 한동안 승을 키우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오나라에서 왕위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자서는 왕위를 노리던 인물 중 고발광이라는 인물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오왕료를 암살하는 데 성공해 광이 왕위에 올랐고 그가 바로 오나라왕 함녀입니다. 그리고 함녀는 1등 공신인 오자서를 재상으로 임명하고 최측근으로 삼았죠.
그렇게 오나라 재상이 된 오자선은 드디어 복수를 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하는데요. 먼저 훌륭한 인재들을 등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등용된 중요한 인물 중 2명이 바로 손자병법을 지어 지금도 최고의 군략가로 손꼽히는 손무와 내정의 달인 백비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백비가 무력이 심하고 강직하지 못하다며 등용을 반대했지만 오자선은 백비의 집안도 초나라 왕에게 몰살당했다는 것을 들면서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은 서로 동정하는 법이다라며 그를 불쌍히 여겨 등용했던 것이죠. 이때 만들어진 사자성어가 바로 동병상련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모을 수 있었던 오나라는 급성장하기 시작해 수년이 지나자 초나라와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기원전 506년 드디어 오나라는 동맹국과 병력을 일으켰고 오자선은 손무와 함께 초나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초군은 오군에 의해 개박살이 나버렸고 순식간에 수도까지 진격한 오군은 손무의 수공으로 초나라 수도 영성까지 함락시키면서 초나라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죠. 드디어 오자선은 초나라로 돌아왔지만 이미 초평왕과 비무기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이에 오자선은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 그의 시체를 찾아 새로 된 채찍으로 수백 대를 친 결과 평왕의 시체가 형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흩어져 버렸다고 하죠. 그렇게 오자선은 초나라를 떠난 지 16년 만에 드디어 아버지와 형의 복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고사성어 굴묘편시의 이야기이죠. 오자선은 왕손이던 승을 초나라의 왕위에 올려 초나라를 오나라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탈출했던 초나라 사람들이 오나라군을 향해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했고 오자서의 잔인한 행동에 실망한 친구 심포선은 진나라로 찾아가 지원군을 요청해 결국 오나라는 진초연합군의 공격을 받기에 이르렀죠. 그렇게 오군은 진초연합군과의 전투에서 대패한 데다가 빈집을 노리고 월나라 왕 윤상이 오나라를 향해 기습 공격을 해왔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함녀의 동생 부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함녀는 초나라가 매년 막대한 재물을 조공으로 바치고 왕손 승을 백공으로 세워 맞아들이는 것으로 화의를 맺고 다시 오나라 본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부계의 반란을 무난하게 진압한 함녀는 오나라가 초나라를 괴멸시키고 초강대국이 된 것에 기세등등했는데요. 오나라가 초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 오나라를 기습 공격했던 윤상이 죽고 구천이 다음 월나라 왕으로 즉위하자 함녀는 오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월나라를 지금 쳐야 한다며 군사를 일으켜 월나라로 공격해 들어갔죠. 하지만 월나라의 책략과 법녀의 계략에 넘어가 대패해버렸고 심지어 함녀도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어버렸는데 오나라로 돌아오는 도중 함녀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나라 왕이 된 부차는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하면서 매일 밤 가시가 많은 장자귀에서 잠을 청했죠. 이후 부차는 복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오자서와 함께 월나라로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의 승리로 오만해진 월왕 구천은 부차의 군대를 얕보고 있다가 개박살이 나버렸죠. 그러자 법녀의 모략으로 구천은 부차 앞에서 무릎을 꿇어가며 목숨을 살려달라 빌었고 결국 구천은 오나라로 건너가 부차의 마부 노릇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구천은 부차의 똥을 핥아가며 부차의 건강을 살펴주는 척하는 등 온갖 아첨과 아부를 해댔고 중국 사대미녀로 꼽히는 서씨를 부차에게 바치기도 했죠. 하지만 오자선은 강력히 월나라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구천을 죽이지 않으면 오나라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부차는 그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부차는 구천과 법녀를 풀어주게 되었는데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은 오나라에서 겪은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쓰디쓴 곰의 쓸개를 매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했다고 하죠. 훗날 구천은 오나라를 공격해 부차를 자결하게 만들어 복수에 성공했는데 이를 두고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녀는 오자서를 그냥 두기엔 너무 위험하다 생각해 당시 오나라에서 오자서의 버금가는 지위를 갖고 있던 백비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치면서 오자서와 부차 사이를 이간질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죠. 또한 훗날 구천이 뇌물을 들고 부차를 찾아왔을 때도 오자서는 오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며 월나라를 멸망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부차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부차와 오자서 사이가 심각하게 어긋나버리는 결정적 사건이 벌어졌는데 계속된 승리로 교만해진 부차는 제후들을 소집해 자신이 패자에 올라야겠다고 말했고 이를 오자서가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죠. 사사건건 오자서가 반대하고 나서자 삔또가 상한 부차는 오자서를 죽여버리기로 마음먹고 온갖 협박을 적은 서찰을 오자서에게 들려 제나라로 보내버렸습니다. 서찰을 읽은 제나라의 왕이 화나서 오자서를 죽여버리게끔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명분으로 제나라를 쳐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략을 간파한 제나라에서는 오히려 오자서를 극진히 대접해준 뒤 돌려보냈죠. 이때 오자서는 뜬금없이 아들을 제나라의 유력 가문인 포시 집안에 맡겼는데 이 사실을 백비가 부차에게 알렸고 오자서가 제나라와 내통 중이라는 모함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격분한 부차는 오자서에게 명검 총로를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강요했죠. 그러자 오자서는 간신 백비에 대한 원망을 퍼부었고 유언으로 자신의 무덤에 훗날 부차의 관을 만들 가래나무를 심고 오나라가 월나라에 멸망하는 것을 보기 위해 나의 두 눈을 뽑아 월나라 방향의 성문에 걸어두라고 말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자서의 유언을 들은 부차는 격분하며 이런 불충한 자에게 무덤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소리쳤고 오자서의 시신을 가죽자루에 넣어 강에 버려버렸죠. 그렇게 오자서는 오나라를 초강대국으로 키워준 뒤 잔인하게 죽임 당하다시피 했고 그의 시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자서가 죽고 나서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오나라는 월나라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왕 부차는 저승가서 오자서를 볼 면목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백비는 간신답게 오나라가 멸망하자 월나라의 신하가 되기를 간청했지만 구천은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간신배는 필요 없다라고 하며 처형시켜버렸죠. 오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 중 한 명인 것 같네요. 모든 고초를 참고 견디며 결국 복수를 성공해내고 한나라의 재상까지 되었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오자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춘추시대 최고의 정치가 겸 외교관이자 최고의 재상으로도 꼽히는 안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훗날 제나라의 명재상이 되는 안영이지만 어렸을 때는 키가 매우 작은 데다 너무 못생기기까지 한 외모로 주변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다고 하죠. 안영의 키는 6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자의 길이가 22.5cm니까 6자는 135cm로 사서에 따르면 안영은 140cm도 채 되지 않는 단신이었던 셈입니다. 안영의 아버지인 안약은 춘추시대에서 최초로 패권을 잡은 제환공도 해내지 못한 내 나라를 정벌하는 큰 공을 세우면서 많은 시급을 하사받았는데 그런 아버지의 덕분인지 안영도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되었죠. 안영은 왜소한 체격에 못생긴 얼굴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강직한 성격 때문에 자신이 모시는 군주에게도 이빠른 말을 자주 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왕이 그를 매우 싫어했을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안영은 늘 왕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때 적절한 비유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의 조언을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경우가 많아서 그가 상대에게 지적을 하는 말투가 굉장히 강도 높으면서도 때로는 상대에게 모욕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미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제나라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왕조차도 안영을 대할 때 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하네요. 이때 안영이 썼던 비유가 오늘날까지 쓸모가 있을 정도로 교훈적이라서 고사성어로 만들어진 것이 많다고 하죠. 춘추시대 때 만들어진 고사성어는 대부분 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도 과장이 아닐 정도라고 합니다. 남귤복지, 양두구육, 의기양양, 준조절충 등 그가 만들어낸 고사성어가 많은데 이 중 유명한 고사성어 몇 가지가 나오게 된 일화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남귤복지란 사람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착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한다는 뜻으로 안영이 당시 강대국인 초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생겨난 말입니다. 초나라 왕 영왕은 안영을 골탕 먹이기 위해 그와의 술자리 도중 도둑질을 한 범죄자를 데리고 왔는데 일부러 제나라 출신의 죄인을 골라서 데려왔죠. 그리고는 안영에게 제나라 사람은 원래 도둑질을 잘하냐고 짓궂게 물었지만 안영은 태연한 말투로 맛 좋은 강남의 귤이라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열리듯 죄를 모르는 제나라 사람이 초나라에만 들어오면 죄인이 되니 오히려 초나라 땅이 범죄에 소굴인 것은 아니냐며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울컥한 초나라 왕이 안영에게 자네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보낸 걸 보니 제나라에는 정말로 인재가 없는가 보다라며 안영의 외모와 제나라를 동시에 디스하자 안영은 큰 나라에는 큰 사람이 가고 작은 나라에는 작은 사람이 가는 법이니 형편없는 나라에는 형편없는 제가 오는 것이 맞다며 맞불을 놓아버렸죠. 양두구육은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매한다는 뜻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나라 24대 왕인 영공에게는 궁중 여인들에게 남장을 시킨 뒤 그것을 보고 즐기는 특이한 취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도성의 많은 여성들도 그녀들을 따라서 남장을 하는 유행이 생겨났는데 영공의 눈에는 백성들의 그런 유행이 못마땅했는지 이를 중지시키라는 금지령을 내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도성의 여인들이 남장을 하는 풍습은 없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영공이 안영에게 그 이유를 묻자 안영이 돌직구를 날려버렸죠. 왕께서는 궁중의 여인들에게는 남장을 허락하시면서 백성들에게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양의 머리를 문에다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들의 남장을 막고 싶으면 궁중에서도 남장을 못하게 막으란 말이었죠. 이에 영공이 궁중에서도 남장을 금지하는 명을 내리자 그 후 도성에서도 남장을 하는 여인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안영에게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대상은 영공의 아들이자 제나라의 26대 왕인 경공이었는데 한 번은 제나라의 장마가 닥쳐 집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굶주리자 안영이 나라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자고 간청했지만 경공은 그의 청을 거절했죠. 이에 분노한 안영은 전하께서는 궁에서 키우는 개는 배불리 먹이시면서 어찌 백성들은 굶기십니까? 라며 그를 꾸짖고는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얼마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경공이 사과하기 위해 안영의 집을 찾았는데 안영은 이미 자기 집의 곡식과 귀중품을 모두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뒤여서 경공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제나라 경공은 새 사냥을 좋아했는데 촉추라는 사람에게 자신이 잡은 새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겼죠. 그런데 하루는 촉추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 새들이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경공이 촉추를 죽이라고 명하자 옆에서 이를 본 안영이 촉추에게는 3가지 죄가 있는데 제가 먼저 촉추의 죄 3개를 먼저 지적할 테니 그의 죄를 모두 듣고 난 후 죽여도 늦지 않을 거라며 경공을 설득했죠. 경공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자 안영은 촉추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3가지의 죄를 저질렀다. 첫 번째는 관리를 소홀히 하여 새들을 놓친 죄이고, 두 번째 죄는 우리 임금이 새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만든 것이며, 또 이 일로 다른 나라 임금들이 제 나라 군주는 사람보다 새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너의 3번째 죄이다. 그렇게 안영은 겉으로는 촉추를 꾸짖는 듯 말하면서 왕인 경공을 돌려까기 해버렸죠. 안영의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낀 경공은 그냥 촉추를 용서해줬다고 합니다. 안영은 경공의 신임을 얻어 재상의 지위에 오른 후 경공에게 훗날 명장으로 이름을 남긴 사마양저라는 인물을 추천했죠. 경공은 평소 놀기를 좋아하는 지극히 평범한 군주였는데 안영은 이런 경공에게 수많은 간언을 올리며 제나라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안영은 내정뿐만 아니라 외교 능력까지 뛰어난 명재상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제나라는 춘추호패 중 최고라 평가받았던 제환공시대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앞에 나왔던 초나라 영왕은 안영이 사신으로 다녀간 후 바로 제나라와 화친을 맺었고, 진나라는 안영이 추천한 사마양저에게 크게 패한 후 사마양저와 안영이 살아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제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 유명한 공자도 제나라의 벼슬살이를 하기 위해 찾아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공자를 만난 경공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안영은 저 유학자들은 사람 사이에 얘가 어떠냐 하면서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부류입니다 라며 반대했죠. 물론 안영도 공자를 가리켜 현인 중에서도 현인이라고 말하며 그의 인격 자체는 높게 평가했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로서는 맞지 않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안영의 말을 들은 경공도 생각을 바꿔 그에게 귀한 예물을 내리는 것으로 끝냈다고 하네요. 이렇듯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안영에 대해 사기를 비롯한 중국의 많은 역사서에서는 제나라의 환공을 도왔던 관중과 함께 그를 중국 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재상이라 평가하고 있죠. 공자도 논어에서 안영을 안자라 높여 부르며 그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고, 주나라의 노자, 위나라의 거자와 함께 공자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뽑았다고 합니다. 사기를 지은 것으로 유명한 사마천도 제일 존경하는 인물로 안영을 꼽았다고 하네요. 과거의 궁수라면 유명한 인물이 꽤나 많은데요.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는 기령과 유비가 전쟁을 하려 하자 둘을 불러 만약 자신이 300보 뒤에서 극의 소지를 쏘았을 때 이것이 적중하면 둘은 화해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여포가 활을 들어 극을 쏘았는데 소지를 정확히 맞췄고 그렇게 둘은 전쟁을 하지 않고 물러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화라면 삼국지의 황충 그리고 조선의 이성계 등이 있죠. 이들은 전부 명사수로 백발백중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름은 잘 들어본 적 없지만 엄청난 명사수였던 양육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심지어 이 양육이에 의해서 생긴 고사성어가 바로 백발백중이죠. 그는 중국 춘추시대의 양나라 출신이었는데 양나라가 초나라에 의해 멸망한 이후 초나라의 신하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일개 말단 병사였는데요. 특이한 점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활을 잘 쏘았던 것이죠. 그가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넓은 공터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는 걸 보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에서는 젊은 남자 둘이서 활쏘기 대결을 하고 있었는데 50보 뒤에서 누가 더 많은 관역을 맞추는가 하는 것이었죠. 한 남자의 화살이 관역 가운데를 맞출 때마다 구경하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양육이가 앞으로 나가서 100보는 되어야 활솜씨가 제법이라 할 수 있지 라고 그들을 비꼬았고, 그렇게 양육이와 그 남자의 대결이 벌어졌죠. 먼저 양육이는 100보 앞에 있는 버드나무 잎에 표시를 하고 그것을 맞추는 사람이 이긴 걸로 하기로 했죠. 그렇게 남자가 활을 쐈지만 스치지도 못하고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음 차례인 양육이는 바로 버드나무 잎을 꿰뚫어 버렸고, 이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야말로 신궁이라며 양육이를 칭찬했죠. 자존심이 상한 남자는 투덜거리며 어쩌다 요행으로 맞춘 거라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양육이는 그에게 버들잎 10개의 표시를 해놓으면 그걸 다 맞춰서 요행이 아니란 걸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양육이는 버들잎 10개마저 다 맞추자 아까보다 더한 탄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으며 그 남자도 양육이에게 귀신같은 솜씨라고 하면서 자신은 오늘부터 활을 쏘지 않고 글 공부를 시작하겠다며 자리를 떠났죠. 그렇게 양육이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고, 그가 100발을 쏘면 다 맞춘다 하여 백발백중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습니다. 또한 100보의 거리에서 버들잎을 활로 쏴 모두 명중했다 하여 백보천양이라는 고사성어도 생겼죠. 그러던 어느 날 잡병에 불과했던 그가 높은 벼슬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기원전 606년 초나라에서 투월초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투월초 역시 명성이 자자했던 명사수였습니다. 그러다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군이 대치했을 때 양육이가 투월초에게 활쏘기 시합을 청했죠. 그렇게 서로 화살 3발씩을 쏘기로 했고, 먼저 투월초가 양육이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양유기가 활로 쳐서 막았고 두 번째 화살은 피했으며 세 번째 화살은 날아오던 화살을 양유기가 이로 확 물어버렸다고 하죠. 그렇게 그는 투월초가 쏜 화살 3발을 모두 막아냈고 다음 양유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양유기는 활을 쏘는 척하며 화살 없이 시위를 당겨 2번을 튕겼죠. 그러자 투월초는 2번 다 몸을 흔들며 오지도 않는 화살을 피하는 신용을 했는데 이때 양유기는 정조준한 단 한 발의 화살로 투월초를 꿰뚫어버렸고 그렇게 투월초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공을 높이사 초장왕은 양유기를 대부라는 벼슬에 앉힌 것이었죠. 그의 활솜씨에 대한 일화는 더 있는데요. 어느 날 초장왕은 자신이 키우던 흰 원숭이에게 활을 쏘았는데 원숭이가 날아오는 화살을 잡더니 초장왕을 놀리며 장난을 친 것입니다. 그러자 초장왕은 양유기를 불러 원숭이를 쏘라고 시켰는데 양유기가 활과 화살을 들기도 전에 원숭이가 나무에 매달려 안절부절 못하고 울부짖는 것이었죠. 원숭이가 갑자기 울부짖은 이유는 양유기가 화살을 쏜다면 자신이 맞아 죽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생긴 고사성어가 바로 양유원인데요. 이는 원숭이도 사람을 제대로 알아본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원전 575년에 진나라와 초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진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던 정나라가 갑자기 진나라를 배신하고 앙숙관계이던 초나라와 동맹을 맺은 게 화근이 되었던 것이죠. 이에 진여공은 격분의 군사를 일으켜 정나라를 공격하자 초공왕도 정나라를 도와주기 위해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출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군과 초군은 얼릉이라는 곳에서 결전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전투 중 결국 초공왕의 아들인 웅벌이 사로잡혀 진나라의 포로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초공왕은 아들을 구출하기 위해 진나라와 전투를 벌였지만 진나라 장수이던 여기가 초공왕을 조준해 화살을 쏘았고 이 화살은 초공왕의 왼쪽 눈에 박혀버렸죠. 그러자 결국 초나라는 또다시 패배해 퇴각하게 되었고 진군은 기세를 타고 초왕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반이 죽기 살기로 저항해 초공왕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초공왕은 굉장히 분노해 양유기를 불러 자신의 화살통에서 화살 2대를 꺼내주며 양유기에게 명령했습니다. 과인의 누나를 쏜 적장은 녹색옷에 수염이 많이 난 놈이요 장군이 과인의 원수를 갚아주시오 라고 말했죠. 이에 양유기는 즉시 병거를 몰고 달려나가 여기를 발견하자마자 네가 우리 왕을 상하게 한 놈이냐? 라고 외친 뒤 화살을 쏘았는데 여기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양유기가 쏜 화살은 여기에 목을 꿰뚫으면서 곧바로 여기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유기는 다시 돌아와 남은 화살 한 대를 초공왕에게 돌려주면서 복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고 이에 초공왕은 크게 기뻐하며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과 큰 상을 하사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후 중군장이던 자반이 술에 만취해 뻗었다는 소식을 들은 초공왕은 이래선 절대 진나라군에 이길 수가 없겠다 판단해 전군 퇴각을 명했고 그렇게 진나라와의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퇴각할 때도 양유기는 숙산염의 요청을 받아 부대 후위에서 활로 진나라의 군대가 추격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죠. 이후 그는 초공왕에 의해 마국간을 관장하는 군구윤으로 임명했다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소설 열국지에는 그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초공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초나라가 잠깐 혼란한 틈을 타 오나라가 공격해 들어왔고 이에 양유기는 또다시 오나라를 토벌하러 출진했던 것이죠. 하지만 적의 계략에 제대로 걸려들게 되었고 무수히 많은 화살을 맞아 고슴도치가 되어 전투 중에 전사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초나라 병사들은 그의 복수를 위해 죽기 살기로 싸웠고 마침내 오군을 격퇴했다는 내용이죠. 양유기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고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잠깐 기록된 내용이 모두 활에 관련된 내용인 걸 보면 정말 당대 최고의 명사수였던 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춘추전국 시대의 인물들에 대한 정사의 기록이 굉장히 짧은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백발백중의 명사수 양유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